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네. 그저께 불출마를 다 얘기했다가 어제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오늘 또 불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아주 웃기죠. 그만큼 제 고민이 깊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송파울 재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박정진 후보 일부에서 인터뷰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저희 당은 전 의원이 참석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입 범위를 좀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오늘의 최강병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3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세이랄랄라 싹 다 불태워라. 4부 우리 연예할 거에서는 방탄소년단 음반 100만 장 돌파 소식 외에 연예계 소식 배우 남태우 씨와 태나 씨와 김하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5월 25일 금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바른미래당이 송파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문제 갈등 끝에 오늘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정진 후보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진 바른미래당 송파울 재보선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아, 미안해, 웃어가지고. 예. 네.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죠, 그동안. 네, 거의 울 뻔했습니다. 오늘 공천 소식 듣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네. 마음고생을 하다 지쳐가지고요. 예. 네. 그 정치권에 들어온 거 후회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동영 씨 정치하지 마십시오. 네, 이 한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이, 그래. 저랑 가서 계속 방송이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 어쨌든 후보가 확정됐으니까요. 이젠 또 본선을 향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저 마음가짐이랄까요?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밑바닥 정서와 현장 체험을 통해서 국민이 뭐가 필요한지 절실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한번 갈듯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한번 갈아서 우리 국민들이 멋진 시원한 나라 한번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지났습니다마는 좀 궁금해서 손학규 위원장이 23일 불출마하겠다 하다가 다시 출마하겠다 하다가 다시 불출마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정치 오래 하신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스승으로 통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조금 자기 명성에 스크래치를 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뒤에서 이게 정치가요. 예. 혼자서 결단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얘기해보면 네, 오늘도 사실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아침에 뉴스 프로에 저랑 같이 같은 프로에 같이 앞뒤로 출연을 했거든요. 예. 네, 그게 한 9시 바로 전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 대해서 3등 후보니까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근데 1시간 반 만에 기자회견으로
불출마 선언하시고 공천이 저한테로 왔는데요. 저도 이게 왜 그런가 뭐 기사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박주선 대표께서 갑자기 그 기자회견인가요? 뭐 뉴스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가 누구의 압박을 받았다, 누가 이렇게 반대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밝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영향을 미쳤겠구나. 결국은 이게 손 대표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좀 추측을 기자의 그 촉감으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안철수 시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명규 전 의원 이 지역에 그런 분들 이름이 이제 박주선 후보 입에서 박주선 대표 입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수차례 요구했다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게 이제 기사로 쫙 떴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로. 손학규 위원장하고 직접 이야기는 안 나눠보셨고요? 네, 손학규 대표는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이제 줄곧 안 나가겠다고 하고 저한테 격려를 줬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어저께 돌변하셔가지고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다가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역사에 남아야 되겠죠. 이거 뭐 손 대표님이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루 만에 했는지 이게 분명히 손 대표님한테 누군가가 막 부탁을 했고 뭐 안철수 시장이 무슨 엄청나게 부탁했다고 이제 본인이 밝히셨는데 그 뒤에 또 무슨 다른 일들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8시 40분까지 저랑 같이 방송 출연했었거든요. 그때도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손학규 대표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안철수 시장 위해서 지금 이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일은 과거 일이니까. 네, 이제 과거는 정치는 과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 박주선 대표가 전화 오셔서 적과 동지는 없다 정치에. 절대 과거에 대해서 너를 지지했던 아니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박주선 대표가 이제 법무비서관 할 때 제가 청와대 그 당시 출입기자여가지고 그렇게 친한데도 저를 그렇게 공천 안 주시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근데 후보님 앞으로 미래만 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앙금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희한한 게요. 공천을 딱 받고 나니까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술 같네요. 이게 마술이에요. 이게 안 됐을 때는 전부 의심스럽고 사람이 전부 이상하게 보이고 전부 그렇게 보이다. 내가 뭐 잘 되면 다 이뻐진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선의 존재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존재하는 거다. 악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악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위원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은 있었겠지만 그 박종진 후보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거 작전 아니냐. 작전으로. 이거 노이즈 마케팅 해가지고 박종진 후보 인지도 더 높이려는 작전 아니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고 작전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근데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등가 관계로 제가 얻은 게 있다면 사람들의 관심. 인지도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여튼 다 잘 되니까 이제 모든 해석도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고생할 때 가족들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한마디씩 안 했었어요? 가족들은 여보 왜 이렇게 됐지 당신? 이렇게 왜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지? 왜 당신 1년 전부터 왜 이 고생했지? 남들은 배현준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와서 후보되는데 당신이 뭐가 배현준 후보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많이 추궁을 당했죠. 그래서 저도 그게 내가 잘못된 길인가? 그러나 1년 동안 저는 여기 송파에 와서 송파 주민들하고 계속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했던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좀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유기적으로 잘 화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활용점점이라고 저를 오늘 마지막 공천을 통해서 아무래도 다 같이 모이는
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지금 개소식에 다른 데 와 있는데 국민의당 후보 출신 시의원 후보 개소식에 와 있는데 여기서 딱 제가 오니까 전부 다 일치단결하고 박수 쳐주는 모습 보면서 야 이제 하나가 됐다. 지난 2월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됐는데 화학적 결합은 뭐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좀 이렇게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고 단톡방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이 이제 박종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되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 분위기는 뭐 이제는 조금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객관적 지표를 보면은 민주당 후보가 제일 앞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 박종진 후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 남은 시간이 지금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역전할 보관은 갖고 계십니까? 보관이라는 건 열심히 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핵폭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역이 그 송파을이 아파트 지역이 있고 빌라 지역이 있는데 빌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쪽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렇게 내가 지금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해버렸네요.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체적으로 시행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아마 재개발하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누군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한번 취재해 보셨군요. 뭘 원하는지. 그렇죠. 취재도 많이 했고 여기 탄천 지역 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남 쪽에 비해서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런 쪽도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언론인 출신이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일단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이니까 언론인 출신이자 지금은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교수를 또 나중에 많이 했거든요. 오랫동안 선생님 했으니까 교육 자유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역 개발에 제 온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건 방금 언론의 자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 어떤 면에서? 당연히 안 돼 있죠. 뭐 100%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을 쓰고 방송국에서 뭘 하고 할 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보 쪽 아니면 좌파 쪽 정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요. 왜냐하면 방송국의 허가권을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 3년마다 지금 허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종편도 3개사는 조건부 허가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이게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의 언론들은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눈치 안 보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러한 법들을 고쳐서 언론이 정말 제 말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배현진 후보와 단일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단일화에 있어서는, 일단은 제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제 힘으로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론조사 1, 2, 3등 했는데, 한번 대대적인 송파을의 어떤 역전, 우리가 또 역전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전골도 좋아하고, 그리고 기적, 미러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전과 기적 이 단어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설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혹시 이렇게 후보 단일을 하자 이런 언급 있으면 응할 생각은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저 개인적으로 여쭤본다면은 저는 뭐 자유한국당 사람들하고도 뭐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니까 뭐 저로 단일화 된다면야 무조건 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고맙고 나로 단일화 생각하고 단일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게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요, 재미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단일화 얘기해버리면 예. 맥이 빠져가지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왜 박종진이어야 하는지 홍보 짧게 좀 해주세요. 박종진은요, 애가 4명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애 4명을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렇죠. 교육에 있어서의 굉장히 맹점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예. 이 출산을 늘려야 되고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문제점을 제가 몸소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언론에 있어서의 자유가 됐을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언론에 막혀 있으면요. 과거에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요. 언론이 만약에 자유가 있었다면 저 광주 민주화운동은 일어나지가 않았을 예. 거예요. 다 언론이 차단됐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언론이 자유가 된 사회, 그다음에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교육가들이 교육을 책임지고 직접 예. 행정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제가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혹시 말이죠. 뭐 그럴 일은 없어야 될 테지만 낙선하신다면 다시 방송계로 돌아오십니까? 아니, 이 낙선한 사람 방송에서 잘 안 써주는 것 같은데요. 네. 저랑 같이 하시죠, 뭐. 그거는 땡큐인데요.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옆자리에. 예. 근데 네. 이 선거에 뛰는 사람은요. 예. 낙선이라는 낙자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종진 바른미래당 송파울 재보궐선거 후보였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고. 개정안이 그러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까? 상임위는 통과를 했고요. 예.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 예.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는 딱 1년 전이 2017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을 이제 길게 끌어오다가 오늘 새벽에 환노위 이제 그 소위에서 일단 통과를 했고 바로 이어서 전체회가 열려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하고 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이 있거든요. 뭐 네. 식대나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각 7%를 초과할 때는 이것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저임금에 사실 올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 이하의 상여금을 받거나 10만 원 이하의 뭐 복리후생비를 받으면 최저임금엔 산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넘어가면은 포함시키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업 입장하고 근로자 입장이 사실 전부 다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정미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복리후생비까지 여기 산입하게 돼버리면 그렇죠. 최저임금 너무 이게 올린 효과도 없어지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사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기뻤는데 갑자기 그 안에 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 갑자기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꼼수를 부리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여기다가 상여금하고 복리후생을 집어넣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임금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최저임금 오르는 것들이 기업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을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줄 수 있는 뭐 나름 수단이 없을까 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입 조정을 좀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박 기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월급이 바뀌어가는지? 만약 예를 들면 그 A씨가 있다고 치면 올해 월급이 평균 227만 원.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15% 인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 시급이 이제 8,660원이 되거든요. 그럼 월 최저임금이 180여만 원으로 오르게 돼요. 근데 이제 상여금하고 수당을 그대로 둔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월 평균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227만 원을 받았는데 2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얘기 나눈 그 산입범위 개정안 대로 적용을 할 경우에 수당 20만 원 가운데 그 12만 6천 원.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180만 원의 7%, 12만 6천 원의 초과분은 최저임금 안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금을 깎더라도 회사에서 깎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월 242만 6천 원 가량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기본적으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만큼만 받고 매월 수당을 20만 원 받고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드는 건데. 네, 사실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퇴임할 때까지 많은 공약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하는 만 못하니까 돼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전기 상여금 25%, 복리후생 7%.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자고 정해진 겁니까? 사실 근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거 없어요? 가장 지금 비판을 받는 지점이 이 근거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환노위 측에서 설명하는 거는 2,400만 원, 그러니까 연 2,4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2,400만 원 정도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좀 먹고 살 만한 정도가 2,4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덜 받는 사람은 저임금 근로자로 봐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2,4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이제 벌만큼 버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도록 하자. 정말 기준이 없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노동자 계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벌써 이제 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까지도 지금 이제 다음 주 만약에 28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파업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어떤 사회적 협의체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대화 채널에도 불참을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최저임금,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비판할 때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다, 정규직만 챙긴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4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2,40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은 좀 뭐 말 그대로 보호를 받는다 해도 2,400만 원을 좀 넘더라도 여전히 월급이나 연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노총이 어느 정도 추동의 강도를 높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재계는 그나마 조금 환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재계 입장에서는 환영을 막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 개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제도 개선 TF 권고안이 있었거든요. 작년 말에. 그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하고 일부 복리후생수당을 한 번에 일괄 산입하는 그 내용으로 만들어졌던 TF 권고안이 사실 자기네들은 더 좋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뭐 25%, 7% 이런 것만 먼저 산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TF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한꺼번에 전부 다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거고 재계 얘기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일단 25% 7% 정도라고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서 2024년까지 100% 둘 다 100% 산입을 하자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도 불만이고 노동계도 불만인 거죠 지금.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게 우리나라 임금체가 너무 복잡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이 체제인데
뭐 어떤 그렇죠. 데는 기본급이 많고 상여금이 적고 어떤 데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을 많이 준 그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급이라고 부르는 기본급 말고 사실 다양한 형태의 상여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우리가. 각종 수당. 네, 뭐 수당이나 차량 유지비, 휴가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그 기본급 플러스 정기 상여금만 포함해서 이걸 통상임금으로 보고 1.5배를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뭘 줄여야 됩니까? 기본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급을 줄여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기 상여금이 포함시키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비정기 상여금을 늘려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 최저 기준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환노회에서 통과시킨 안에 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높은 수당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임금 체계의 그런 구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본회의 통과돼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본회의 통과가 돼야 되는데 28일 날 되죠. 네. 네. 그러면은 민노총은 그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정의당도 이제 아무래도 좀 여론 그런 노동계 쪽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정미 대표는 어떻게든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염동열 의원하고 홍문종 의원 때 사실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안 돼서 방탄국회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네. 법무부가 이제 오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접수를 시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이제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에 이제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28일 날 됩니까? 일단 28일 날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28일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0시간 내에 그러니까 28일 날 보고를 하고 그 보고가 이루어진 28일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좀 이 체포동의안이 늦게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 이제 그 휴일도 겹치고 또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1박 4일 일정으로 방미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까지 겹치면서 결국은 날짜가 좀 미뤄지게 된 거죠. 예. 근데 또 표결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28일 본회의가 지금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지만 28일 본회의도 뭐 100% 지금 열릴까 말까 이것도 좀 애매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본회의가 그러면 또 제대로 열릴 거냐 언제 열릴 거냐 이런 선거 문제 뒤에 때문에. 열리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선거 뒤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기사나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권성동 의원 사진 얼굴 보면 물론 사진 기자들이 다 일부러 그런 사진만 쓰겠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 뭐 28일에 이렇게 투표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표단속을 아주 단단히 할 것 같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부결된 염동열 의원 사건하고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하고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또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그거는. 네. 민주당은 스스로 사과했으니까요. 네. 아까 사과는 스스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이제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당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오케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그리고 애매한 부분이 설사 있다는 뭐 거죠. 민주당이 표단색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그 한쪽으로 뽑는다 그래도 나머지 당까지 또 어쨌든 동참을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일부 야당도. 네. 거기까지는 표단색을 또 그 뭐 홍영표 대표가 쉽게 할 수는 없죠. 그 평화민주당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그 처리 과정 같은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 그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게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넘어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오케이,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제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 구속 조사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가결되면 법원에서 일단 권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제 구속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감이 된 상태가 될 거고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자연히 그냥 구속영장 기각이 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나 국회의원직은 유지는 되는 거죠. 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예. 계속해서. 네네. 세비도 나오나요? 나오죠. 네. 국회의원이 최고입니다. 최고군요. 네. 그래요. 어제 밤에 여러분들 다 들었겠지만 우리가 또 뒤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북매담이 전격 취소됐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판이 뒤집어진 건 아니다. 이런 또 전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어떤 페이스북 친구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모든 중요한 발표나 결정은 최근 들어 다 트위터에 했는데 갑자기 편지를 썼다. 이거는 뭔가 좀 본인도 마음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또 해석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상당수 국민들 지금 한국 국민들의 마음도 이게 정말 확정된 게 아니길 바래 이런 분위기 같아요. 트위터에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썼어요? 네.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북한도 물론 아직 썩 잘한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무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한 게 아니냐. 강대국 갑질입니까? 갑질이죠. 완전히 자기네만 핵을 가져야 되고 자기네가 핵을 더 많이 더 세게 가지고 있으니 우리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저는 북한이 사실은 그동안에 논의하면서 사실 할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중간에 미국은 뭘 했냐. 미국은 계속해서 못 믿겠다. 더 내놔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막판에 자기네 펜스 좀 얘기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엎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또 더 반전은 북한의 이런 불쌍한 태도라는 거죠. 북한이 솔직히 그동안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벼랑 끝 전술. 그런데 얼마나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벼랑 끝 전술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가. 평상시 같은 벼랑 끝 전술 썼겠는데 그렇죠. 지금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 만나고 하는 거는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정상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논평 같은 거 보면 너무 세 워딩이. 보통 우리 유감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정말 골목길에서 쓰는 그런 언어를 쓰니까 그런 점은 좀 북한도 고쳐야 근데 변호사님 말대로 가진 게 이제 결국은 말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말이 마지막 무기일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못 학습된 효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센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쪼잔하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지방선거 이후로도 다시 대화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 두 분 이야기 그럼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